상해 각칙으로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사 매매고요.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면서 공식 임대차 면적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정했는데 나중에 임대차 면적이 이거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면적 부족분에 대해서 보증금이랑 월임료를 과다 지급했겠죠.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사 매매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느냐? 아니죠. 이건 임대차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상사 매매의 특징은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매매에만. 마찬가지 이유로 부대채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건 도급이잖아. 매매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맞는 얘기고, 요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쌍방적으로 상의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 거부, 수령을 할 수 없는 때, 수령 불능인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매는 공탁과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공탁의 부적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기 소유의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병은 상인이겠죠. 상인이고, 갑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13년 5월 3일 갑에게 건물과 X 건물과 학원 시설을 매도했고, 이 매매 계약은 쌍방적으로 상행이겠죠. 한 팀은 이제 상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 팀은 상해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주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거죠. 영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학원을 운영하던 당시 보일러 배관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까지죠. 근데 6개월이 지나서 하자를 발견했어요. 병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매도인이 악의가 아닌 이상 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69조의 내용. 117조 보겠습니다. 69조 1항은 민법상의 매도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인 게 맞죠. 그렇죠? 신속한 결말을 짓도록 하기 위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맞아요. 근데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특약이나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특약 합의에는 묵시적 합의나 특약이 포함된다.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의사표시, 이걸로 결정될 수도 있고 이걸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확정기 매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행 시기를 경고한 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의지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장기 매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가격 변동이 심해, 그걸 가지고 확정기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죠. 자, 그 다음 119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면,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거는 기록형에도 나왔던가? 일단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이제 A 회사가 매도회사고 B 회사에게 토지를 매도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 중에 토지에 있는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기로 했는데 이게 잔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자로 볼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불완전 이행이기 때문에 69조가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호계산, 당사 쌍방은 모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쌍방적 상행일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상행에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쌍방적 상행임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상사 매매 관련된 규정이랑 상사 유치권이 명확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일단 그 두 개를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계와 달리 상호계산은 반드시 일방이 상인이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았다가 한꺼번에 상계를 할 테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는 금전 채권이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금전 채무에 한정되지만 어음과 같이 유가주권상의 권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서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상환청구권이든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든, 얘네들은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호계산에 개입된 채권 채무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개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는 약정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잔액 채권에 대해서 계산 폐쇄일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기본값이고 이 예외적인 것을 합의로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개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받는 게 아예 안 된다고 말하거나 합의해도 안 된다고 말하거나 그럼 틀린 거고,
틀리고, 그리고 이걸 결정하면은 뭐 계산 폐쇄일 이후에 법정이자는 따로 받을 수 없다거나 그런 얘기도 틀린 겁니다. 상호 계산 기간은 안정하면 6개월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고요. 당사자가 채권 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냥 잔액 채권이 바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항목은 독립성을 잃어버려요. 이미 들어갔을 때. 그리고 승인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차고 탄로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의 문제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상호 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론 이제 약정으로 배제할 수도 있어.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즉시 계산을 딱 닫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겁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언제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익명조합이네요. 이것도 짧게 찍죠. 나중에 영상을 합치더라도. 네, 익명조합부터는 다른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